모닝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오늘 하루 꼭 알아야 될 소식을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준비되어 있고요. 2부에서는 주말 뉴스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뉴스들을 미리 살펴보는 일석이조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는데요. 어떤 성과를 가지고 돌아올지, 그리고 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프랑스에서 오늘 귀국합니다. 돈봉투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박원석 전 의원,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국제본부 시간에는요. 군벌 간 무력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수단 소식 등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4월 24일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자리를 비운 최영일 평론가를 대신해서 진행을 맡고 있는 장윤선입니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으신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오늘의 디저트송으로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도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명품 콘텐츠도 마련돼 있으니까요. KBS 1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고현준 시사평론가와 함께 한입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감기 조심하십시오. 네. 꽃가루까지 날려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저도 괴롭습니다. 예. 저는 뭐 휴지를 지금 몇 장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자, 오늘 우리가 콧물 투혼. 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국빈 방미길에 올랐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가장 주목받는 방미 일정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제 뭐 곧 아마 이루할 걸로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네. 5박 7일간의 방미 초점, 이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것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의 내용과 폭을 확장하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안보와 경제. 특히 이제 우선 안보적인 면에서 보자면 한미 정상이 25일 부부 동반으로 한국전 기념비를 방문하면서 한미 동맹 70주년 의미를 되새기게 되겠고요. 26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북한 핵 미사일에 맞서는 한미 확장 억제 강화 내용이 합의가 되고 발표될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또 뭐 미래 세대 교류 지원이나 글로벌 이슈 공조, 이런 것들도, 또 경제안보협력, 이런 내용들이 회담의 핵심 의제가 될 것 같고요. 회담 결과가 공동 기자회견을 발표가 되거든요. 네. 여기서 또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이 있으니까 두 정상들의 생각도 우리가 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후에는 만찬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7일 또 하나의 중요한 일정이 예정돼 있는데요. 미 상하원 합동 의회 연설이에요. 여기서 윤 대통령이 30분 정도 영어 연설을 통해서 한미동맹 70주년 이 역사를 회고하고 당면한 도전 과제를 진단하면서 미래동맹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이렇게 대통령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경제 외교 일정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25일에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이 투자 신고식과 또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또 한미 첨단산업 포럼, 이걸 통해서 현지 진출과 투자 유치 방안을 논의한다고 하는데, 뭐 지금 이번 국빈 방문에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이런 주요 그룹 총수를 포함해서 122명의 경제사절단이 함께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얘기는 그거 같아요. 판을 깔아주겠다. 마음껏 협력을 하자. 특히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다라고 자임을 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좀 이번에 성과를 낼 수 있으면 내겠다. 또 여러 가지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이 27일도 글로벌 영상 콘텐츠 리더십 포럼도 있고 28일 MIT에서 디지털 바이오 분야 석학들과 대담하는 윤 대통령 일정도 마련이 돼 있습니다. 네. 지금 어찌됐든 미국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경제적 이익, 그리고 안보적 이익을 가져오는 게 좋은데, 중요한 건 지난 로이터 통신 인터뷰를 그렇죠. 예. 통해서 주변국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많이 악화하고 있어요. 특히 중국과의 관계가 매우 심각합니다. 이 로이터 인터뷰 이후에 시간을 두고 중국에서 이제 외교부 홈페이지 통해 가지고 계속 메시지 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타이완 관련해서 힘에 의한 타이완과의 그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그 순회이동 외교부 부부장이 이 발언은 완전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중국 측은 엄중한 우려와 강한 불만을 제기한다. 이렇게 이제 외교부 홈페이지에 글을 남긴 것도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중국이 이 인터뷰 이후에 하루 이틀 지났을 때까지는 반응이 없다가 사흘 지나서부터 홈페이지 또 그 이후에 또 대사 초치하고 계속해서 이 안건을 계속해서 끌고 가려는 듯한 의지가 보여요. 그리고 또 뭐 이 환구시보 사설을 볼 필요가 있는데 이번 일에서 한국 외교의 국격이 산산조각 났다. 뭐 이런 표현까지 씁니다. 그러니까 중국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 예를 들어서 타이완 문제는 중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내정인데 네. 내정에 이렇게 간섭하는 것. 그러니까 양안 체제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듯한 이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굉장히 강한 불만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것이고 이 대만 이슈 관련해서는 뭐 유럽의 여러 국가 정상들이나 하다못해 이제 미국에서도 관련 언급을 할 때 전제로 깔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하나의 중국이라는 것을 전제한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 대통령이 그 부분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이게 향후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으나 뭐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해서 인태 전략이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어떤 전략이다. 거기에 최전방에 한국이 선다. 이런 식의 그동안 얘기되어 왔던 내용들이 꾸준히 이어진다면 중국과 우리 간의 여러 뭐 외교 채널도 마찬가지고 경제적인 여러 가지 것들도 우리가 얻을 게 있을까? 라는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저희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어찌됐든 이제 일본 가기 전에 요미우리 인터뷰를 그랬었죠. 통해서 예. 상당한 내용을 밝혔는데 이미 이제 예고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그 무기 지원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예컨대 이게 공식 의제로 채택이 돼서 명문화 된다면 그 이후에 러시아의 반응은 어떨지 이제 대만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이럴 때 중국과 러시아를 완전히 우리가 등지고 살았을 때 안보나 경제에서 혹시나 생길 불안 요소는 없는지 이걸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큰 틀에서 보자면 우리가 그동안 아태 평화 전략을 계속 써왔거든요. 아시아 태평양 전략,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우리 반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 느닷없이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그렇죠. 인도 태평양으로 바뀌었어요. 이 해양 전략은 사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이제 명확하게 중국을 겨냥한 이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내부에서 사회적 논의, 국민적 합의 이런 게 지금 아직까지 안 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의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당장 한미 간에 또 한미일 간에 그야말로 초밀착 행보를 보이면서 이 중국과 러시아 등 돌리고 이 반발과 견제가 가속화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 이런 것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외교 당국도 그렇고요. 대통령실도 그렇고요. 대통령의 로이터 인터뷰 이 이후에 설명이 부족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혹은 이 이야기를 한 뭐 참뜻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면서 다양한 해석들도 동시에 나오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미국 대통령 만나러 가기 전에 있었던 외신과의 인터뷰였는데 여기서 이야기됐던 내용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이야기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대만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던 것이고 이런 것들이 모두 한미 정상회담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는 내용들이냐. 만약에 의제로 선정이 된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얘기할 수 있으며 우리는 뭘 얻어낼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지금 부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의제에 정작 오를 가능성은 몹시 낮아 보인다라는 것이고 오히려 반대로 지금 미 백악관이나 우리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의제로 나왔다는 것은 핵 확산 억제 관련된 이야기와 안보 그리고 또 70주년 동맹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줄을 이루고 있다 보니 중국이나 그 외의 어떤 외교, 제3의 외교에 관련해서 미국과 우리의 입장이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 부분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 것이냐. 해석도 어렵고요. 그리고 그 설명이 부족하다 보니 여러 가지 상상 속에서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공동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이게 중요해 보이고 특히 제가 볼 때는 기자들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 그러니까 공동 기자회견, 공동 선언을 통해서 나오는 메시지는 조율이 되고 네. 정제되어 있는 내용이겠지만 또 기자들과 일문일답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까 이것도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중국과 러시아 계속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에서는
아니 이 다른 서방 이 정상들이 얘기했던 그러니까 일국양제를 인정하고 또 중국의 디커플링을 반대한다. 세계 경제의 디커플링 반대한다. 이런 얘기. 이걸 계속 얘기를 하고 나서 뭐 대만 해협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런 조건들이 빠진 그냥 강한 어조의 메시지가 나오다 보니까 왜 이런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이고요. 또 이 조금 전에 올라온 속보를 보니까 러시아 주 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이 네. 지금 우리 교민들에게 신변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 이런 공지를 이 홈페이지에 올린 걸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교민들의 우려, 뭐 신변 안전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니까 이 외교 문제가 지금 현재 특히 중국과 러시아 관계가 간단치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른 것은 몰라도 지금 해외에 나가서 살고 계시는 우리 교민들이 불안한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안전하게 계실 수 있도록 불안 요소를 없애주는 게 우리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관련해서 저는 언론에도 좀 요구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네. 부분들이 있으면 꾸준히 좀 질문해 줬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대통령 방미 일정 관련해서 기사들 나온 것들 중에요. 대통령이 영어로 상하원 의원들 앞에서 연설한다. 우리 대통령이 영어를 얼마나 잘한다.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다더라. 뭐 이런 식의 기사들이 많이 보입니다. 내용이 없다 보면요. 일종의 퍼포먼스나 이벤트에 집중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듣는 것들이 우리 언론들이 또 해야 될 일들이 아닌가 싶어요. 대통령이 일본 가기 전에도 요미우리하고 인터뷰했었고요. 이번에도 로이터하고 인터뷰했잖아요. 우리 언론들이 계속 빠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언론들도 조금 더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한국 언론과 인터뷰하기를 기대하면서 예. 예. 돈봉투 의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당사자죠.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오후 3시에 들어옵니까? 네. 오늘 3시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인데요. 사실 송 전 대표 귀국 예정 시점은 7월이었습니다. 네, 돈봉투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한 2달 정도 일찍 들어오게 됐는데 어제 이제 프랑스에서 출국하기 전에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 조기 귀국하는 심정에 대해 한국에 가서 잘 보겠다. 다시 차분하게 사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또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기자회견에서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짧게 입장을 내놨고, 근데 귀국 이후에는 간단한 입장 표명이 있을 걸로 예상이 돼서 취재진들이 많이 또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귀국한 다음에 메시지는 또 어떻게 또 바뀌어 있을지, 또 어떤 것은 또 같은 메시지가 반복이 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파리에서 기자회견 할 때 탈당 선언도 했고, 그리고 그 상임 고문직도 내려놓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된 건가요? 관련해서 여야 정치권 반응은 어떻게 나옵니까? 이거는 이제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이 대표 시절에 부동산 관련 문제가 있었던 민주당 의원들에게 자진 탈당하고 밖에 나가서 다 정리한 다음에 아무 문제 없이 돌아와라 뭐 이런 식의 솔루션을 낸 바가 있었기 때문에 네. 본인도 그 입장에 서서 지금 그 기준에 맞춰서 진행한다라는 것인데, 탈당 상임고문 사퇴 이건 결국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받고 나는 뭐 깨끗하다 문제 없다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 다시 당으로 돌아오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 관련해서 이제 수사기관이 그 일정에 협조를 할 것인지 아니면 도움을 줄 것인지 그것은 아직 불분명한 것 같고, 검찰에서는 검찰의 일정대로 진행해 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죠. 정치권 반응은 민주당은 다소간 안심하는 듯 하면서도 당 내에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애초에 그 프랑스에 있는 송영길 대표 직접 가서 데리고 오자라고부터 시작해서 이제 일종의 그 고백 릴레이 이어가자라는 뭐 신영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도 하면서 압박했던 수위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권칠승 대변인의 논평을 보면 어찌됐건 스스로가 귀국을 하니 이 이후 상황을 좀 지켜보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국민의힘과 또 정의당 모두 비판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뭐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그리고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반성문 쓰라고 했더니 자소서를 쓰고 있다 등의 강한 비판을 내놓고 있고, 정의당에서도 지금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저렇게 가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차원에서의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정치권은 뭐 당연히 지금 민주당이 돈봉투 건은 정치인들이 바라보고 있는 관점하고 일반 대중들이 바라보고 있는 관점하고 그
정도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네. 뭐 다행이다, 뭐 할 만큼 했다 이런 반응도 있는데 또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랑 상관없는 일이다 이 정도로 끝날 줄 알았는데 어쨌든 이 정치적 책임을 강조하고 나서서 그건 좀 다행이다. 왜냐하면은 돌이켜 보면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 네.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서도 그때 재판 과정 쭉 보면은 박희태 전 의장이 뭐 이 내 캠프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다 내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도의적 책임마저 송 전 대표가 얘기 안 하면 어떡하나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이런 책임 인정이기 때문에 다행이다라는 얘기는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국민들이 볼 때는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캠프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떻게 이 캠프를 이끌었던 이 후보가 모를 수가 있느냐 이런 상식적인 의구심은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송 전 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했으니까 그걸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문제는 검찰 수사가 또 이렇게 바로 진행되지 않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짜여진 뭐 수사 예정표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강내구 전 감사가 사실은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수사가 사실 박차를 가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강내구 전 감사를 다시 구속영장 재청구해가지고 구속을 시켜서 그 이후에 또 증거 확보나 또 퍼즐을 맞춰가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송 전 대표 소환 시점은 좀 뒤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일각에서는 검찰이 그러면 이 녹취록은 확보하고 있다고 하지만 법원을 설득하는 그러니까 딱 검찰이 뭐 어떤 키를 쥐고서 딱 내놓을 수 있는 건 아직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일각의 관측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의 이런 수사가 계속 시작됐고 수사망이 좁혀오고 있지만 이걸 또 단정하면서 이거는 정말 큰 게이트야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도 당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박희태 전 의장 때도 이게 뭐 2억 가까이 현금 인출해서 썼는데 드러난 것은 고승덕 전 의원이 받았던 300만 원. 네. 그 외에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녹취록 뭐 이름 얘기 나온 게 있겠지만 현금이기 때문에 증거가 없다. 또 당사자도 인정하지 않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관측도 일각에서는 있습니다. 이게 정파적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서로 뭐 공수 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잖아요. 근데 그냥 일반 대중들 입장에서 민주당 일각에서 뭐 김민석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에 송영길 전 대표 뭐 저런 뭐 탈당 등등을 얘기하는 걸 보면 무력이 없는 사람임을 내가 보증한다. 뭐 이런 발언이라든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뭐 역시 뭐 큰 그릇. 뭐 큰 그릇이다 이런 네. 발언들이 대중들의 인지하고는 약간 동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어서 비판을 또 받고 있는데요. 또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김연아 전 의원 관련해서도 이 돈봉투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네. 심지어 그것은 당내 선거도 아닌 공천의 대가로 뭐 돈봉투 얘기가 있는 것이고 경찰에서 수사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별 진전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또 보도를 통해서 나오니까 이 부분 가지고 또 정파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연아 전 의원 측에서는 뭐 허위 사실이라면서 즉시 법적 대처하겠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만 정치권을 바라보고 있는 대중들의 눈높이가 어느 정도인가 이 부분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뉴스타파가 보도한 것은 김연아 전 의원이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보도한 거기 때문에 어떤 게 허위 보도인지에 그 부분도 대해서 얘기를 좀 좀할 필요가 살펴봐야 있겠죠. 될 것 예. 같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그 전당대회 돈봉투고 여기는 그 공천헌금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 거고 액수도 이건 김연아 전 의원 혼자 3,500 그죠? 3천이 넘는 돈이라고 3천이 알려져 넘는 있어요. 돈으로 예.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쪽은 민주당에서 9,800. 뭐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비교 분석해 볼 필요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부정한 돈 거래가 양당 공이 존재한다면 이것을 정당 차원에서 어떻게 그렇죠. 해소하고 처리해 나갈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오후에 들어와서 송영길 전 대표 어떤 메시지를 내는지 그리고 이후에 검찰 수사 과정 이런 것들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잠깐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이승미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양방향 사고 여파로 어렵습니다. 서울 방향으로 서울요금소 조금 못 간 곳에서 버스 관련 사고가 발생해서 1, 2, 3차로 막고 처리 작업하고 있고요. 죽전휴게소에서 서울요금소 쪽으로 5km 구간 밀립니다. 부산 방향으로는 판교에서 죽전 사이 사고로 정체고요. 이후 오산 부근의 사고와 남사 부근의 작업으로 오산에서 남사까지 10km 구간 밀립니다. 서양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비봉나들목 조금 지난 곳 갓길에서 사고 났습니다. 굽이진 곳이라 조심해서 지나셔야겠고요. 이후로는 팔탄분기점 부근과 서평택에서 서해대교까지 정체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으로 화도나들목 진출로 1차로에서 도로 보수 작업하고 있습니다. 또 화도나들목 조금 지난 곳 1차로에선 사고가 나서 화도 일대 2km 구간 정체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박정호 기자, 고현준 평론가와 함께 한입뉴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서 정부와 여당이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는데요. 이거 해결이 될까요? 어떤 내용 담겨 있습니까? 네, 어제 이제 당정협의에서 나온 내용은 피해 임차인에게 경매로 넘어간 주택에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겠다. 또 임차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LH 등 공공이 대신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는 내용이 담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임차인 우선 매수권, 이게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서 제3자에게 낙찰됐더라도 세입자가 해당 낙찰 금액을 법원에 내면 아하. 우선 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LH에서 이걸 사서 공공 임대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건데,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매수 자금을 조달할 여력과 의지가 있는 피해자에게 실효성이 있는 그런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정부는 이 우선 매수권 행사 의지가 있는 피해자에게 장기 저리로 경락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또 관련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LH가 이제 공공 임대하는 그런 얘기도 쭉 있는 상황인데, 네. 근데 뭐 아쉬운 부분은 있죠. 매수자금 조달 여력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사실상 피해 당한 사람이 자신의 전세 보증금을 다 날리는, 그걸 이제 전제로 해서 그 집을 살 수 있게, 네. 돈 주고 살 수 있게 해서 그 집에 쭉 살 수 있는 그런 매수권을 준다는 것인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증금 날린 상황에서 또 어디서 이제 돈을 마련해서 이중으로 이 또 돈을 투자해서 이 집을 살고 사고 하는 거냐 하는 얘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 동상이몽 같아요. 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얘기했던 건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권 보장입니다. 어디선가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돈을 저리로 빌려줘서 그 돈으로 지금 살고 있는 그 집 전세금을 뭐 날렸다고 해서 쫓겨날 것이 아니라 네.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는 주거권을 보장해 주겠다. 만약에 그걸 거부한다면 LH가 대신 매입해가지고 거기에 20년 가까이 뭐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는 것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 피해자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가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잖아요. 네. 어제 뭐 KBS 9시 뉴스에도 이 피해자 협의회 위원장이 나오셔서 그런 얘기했는데, 날린 보증금을 찾고 싶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보증금을 그 세금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원희룡 장관이 얘기했는데, 왜 아니냐, 이 사회적 재난 수준의 이런 것을 왜 안 해주느냐, 과거에 부실 금융기관이나 공사들이 있으면 나라 돈으로 그거 막아주지 않았었느냐, 기업들에 대해서는 막아주지 않았었느냐, 왜 우리같이 힘든 사람 막아주지 않느냐라는 목소리를 높였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나라에서는 나라 돈을 들이지 않고 결국은 LH나 이런 곳에서 공공임대주택 만드는 그 예산 일부를 이쪽으로 돌려서 이분들의 주거권을 확보해 주겠다라는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나라 돈을 들여서라도 이걸 좀 해결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게 이제 피해자들의 목소리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가지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LH에서 공공임대주택은 말 그대로 복지를 위해서 써야 되는 돈이잖아요. 네. 이 돈이 이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을 위해서 돈이 뭐 그쪽으로 돌아가 버리면 원래 그 혜택을 봐야 될 분들은 경쟁률이 더 높아져 버린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특정 지역이 아닌 곳에 또 공공임대주택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도 돈이 줄어들어 버린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약자들 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요소가 만들어지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라 돈으로 먼저 메워주게 되면 기관이나 금융기관의 부채부터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실제 피해자분들에게 갈 돈보다 금융기관들은 손해 안 보고 또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정부나 금융기관에 잘못이 없느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이 피해자들의 주장입니다. 부실한 대출을 만들었었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던 정부와 금융기관도 일정 부분 책임져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동시에 모두가 만족시킬 수 있는 답을 찾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조금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보면 어떤 기업의 잘못에 대해서는 정부가 되게 관대한 편인데 개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냥 막 무차별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데 대한 어떤 네. 좀 답답함이나 안타까움이 있으신 것 같네요. 그래, 이게 이제 전세 보증금이라는 그 문제에 집중해서 보면은 이걸 날리느냐 아니면은 찾느냐 네. 이게 사실은 피해자분들 제일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인데 지금 정부 여당의 안을 보면은 보증금을 어쨌든 떼이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된 그런 모습에서 고현준 평론가가 얘기한 것처럼 취약계층,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이용해낸 취약계층하고 전세 이제 사기 피해자들하고 네. 되면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약간 노노 갈등 비슷하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만을 위한 이런 뭐 대책이라는 것, 또 나라 돈이 들어간다는 것, 또 누군가의 돈이 들어간다는 것 이런 것들을 불편하게 보는 시선들도 있더라고요. 네.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 제대로 세워가지고 정말 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또 복구와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돌아갈 수 있게끔 그리고 사기 범죄의 피해자와 투기 실패해가지고 피해자가 된 사람들은 또 엄격히 나눌 필요가 그렇죠. 있네요. 구분해야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사회적 토론이 더 필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예. 우리 언론이 해야 되는 역할이 바로 그런 공공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적 토론을 통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낼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언론이 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우리나라 일본 수출에 대한 화이트리스트가 복원이 되네요. 네, 이 뉴스 처음에 좀 보신 분들은 일본에서 네. 화이트리스트 해제해주나 보다 생각하셨을 텐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겁니까? 네, 우리가 일본은요? 일본은 아직 소식이 지켜보겠다. 없는데요. 소식이 없습니까? 예, 그 내용 잠깐 말씀드리면 전화 안 받아요, 일본? 전화 한번 해봐야죠. 네.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전략 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서 공포를 했는데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인해서 일본을 그러니까 전략물자 수출 지역 구분상 가 지역으로 보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의 대일 전략물자 수출 시의 허가 심사 기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이 되는 거고 제출 서류도 5종에서 3종으로 간소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적 편의가 상향이 됐다. 그야말로 화이트리스트가 복원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눈길을 끄는 부분이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상황을 좀 보면 네. 허가 품목이 기존 57개에서 798개로 확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보면 러시아 쪽에 대해서는 수출 통제가 좀 강화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전형적인 그 얘기잖아요. 그 우리가 물컵을 반 채워 놓으면 일본에서 성의 있는 호응으로 채울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특히 이 화이트리스트 관련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일본 일각에서는 특히 이제 우경화돼 있는 인사들 인터뷰를 통해서 내용을 보면 이 화이트리스트 얘기 처음 나올 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북한으로 가서 북한의 뭐 여러 가지 전략자산 무기 만드는 데 동원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일본에서 한 거였잖아요.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거기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할 때 일본은 이 화이트리스트에 뭐 또 동참하겠다. 한국을 넣어주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조치를 취했는데도 이런 상황. 이건 정부가 좀 엄중하게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예컨대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일본이 언제까지 어떤 형태로 답을 내놓지 않으면 우리도 어떻게 하겠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그동안에는 일본 이제 그 선거 때문에 그렇죠. 바쁘니까 그럴 것이다. 이제 선거 끝나면 성의 있는 응답이 올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선거 끝났죠. 선거 네. 끝났어요. 선거 끝났고 답이 와야 됩니다. 일본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까? 뭐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소식조차 없나요? 가기를 통해서 이거 결정한다고 하는데 네. 우선 지켜보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그 강제동원 문제를 우리가 먼저 풀면서 일본으로 가서 정상회담하고 그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급할 거 없다.
오히려 한국이 더 급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일본 내 뭐 여러 방송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기는 하던데 그만큼 이 일본은 계속 상황을 지켜보는 것 같아요. 특히 G7 회의가 네. 5월에 예정이 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초청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최소한 그때까지는 일본이 우리 입장에는 뭐 입장을 뭐 변경할 그럴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물컵 반뿐만 아니라 한 컵을 우리가 다 채운 것 아니냐라는 말씀하시는데 그 물을 홀랑 일본이 다 먹는 것은 보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좀 기쁜 소식, 반가운 소식이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자민당 의원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때로 또 90여 그렇죠. 명이 예. 참배를 하고 또 기시다 총리가 공물을 헌납하고 독도 문제 여전히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고 교과서 문제 왜곡 계속되고 있고 예. 또 우리 그 조선반도 노동자 출신이라는 말 바꾸지 않고 있고 강제징용 인정 안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이 가운데 기시다 총리가 답방할 수 있다. 언제라는 말이 또 없어요. 이것도 그렇죠. 좀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한일 관계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몫에 대해서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우리 정부는 어떻게 우리 국민들에게 답변을 할 것인지 지금 뭐 당장 미국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고 일본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예. 하여튼 이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로 짚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수단이 심각합니다. 수단 내전이 격화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네, 이제 수단의 무력 분쟁이 9일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21일까지 집계된 걸 보니까 413명이 사망을 했고 사망 부상자도 3,5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 자국민 외교관을 포함한 가족들 탈출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은 휴전 기간이라고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탈출하고 있는 외국 뭐 차량에 대해서도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국적자대 차량이 공격당해서 한 명이 다치는 일도 있었고 카타르 차량은 약탈을 당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우선 100명 철수시켰고 영국도 외교관과 가족들을 대피시키는 데 성공을 했고 이탈리아도 이 자국민 170명 대피시키기 위해서 수송기 2대를 공항에 대기를 하고 있고 독일과 일본, 캐나다 이런 나라들도 항공편과 육로 선박 등을 좀 이용하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교민들의 안전이 가장 큰 걱정일 텐데 수단에 28명 우리 교민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수도에 있는 대사관에 지금은 안전하게 있다고 하는데 육로로 이동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뭐 공항도 거의 뭐 전쟁터에 버금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청해 부대라든지 아니면 공군 슈퍼 허큘리스기라든지 그러니까 바닷길 또 하늘길 모두 가능한 한 최대한 안전하게 교민들 대피하겠다라는 정부의 지금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교민 대피에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속보가 들어오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내외분께서 지금 성남공항을 통해서 미국으로 출국한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한입뉴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고현준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디저트송 발표하겠습니다. 9445님께서 주셨습니다. 일산에서 배달 라이더 하고 있습니다. 매일 시사본부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문세의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신청합니다. 한입뉴스 늘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디저트송 들으면서 저는 2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무엇보다도 귀한 게 있는 걸 알게 될 거야. 사랑 우린 그다지 중요하진 않은 거야. 그대가 마음먹은 대로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슬픔보단 기쁨이 많은 걸 알게 될 거야. 인생이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가 중요해. 나나나나나나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귀신이 나오는 장면을 볼 때가 있습니다. 보통 화면에 나오는 귀신들은 머리를 풀어 헤치고 정돈되지 않은 모습을 하곤 하는데요. 이런 머리 상태를 두고 봉두난발이라고 합니다. 봉두난발은 머리털이 쑥대강이 같이 헙수룩하게 마구 흐트러짐 또는 그 머리털을 가리키는 한자어인데요. 여기서 첫 음절의 봉은 쑥봉자를 씁니다. 앞서 봉두난발의 뜻풀이 나왔던 쑥대강이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이 쑥대강이는 머리털이 마구 흐트러져 어지럽게 된 머리를 뜻하는데요. 쑥대머리라고도 합니다. 또 쑥대머리에는 다른 뜻도 있는데 우리 판소리 춘향가 가운데 한 대목이기도 하죠. 춘향이가 옥중에서 이도령을 그리워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쑥대머리도 있습니다. 관용구인 머리가 쑥대강이 같이 흩어졌다는 머리를 빗지 않고 그대로 두어서 머리카락이 제멋대로 엉겨 있다는 말입니다. 쑥대강이에서 대강이는 머리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어서 예를 들어 파의 머리 부분을 자른다고 할 때 파 대강이를 자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짧게 깎은 머리털이 부드럽지 못하고 빳빳이 일어선 모양을 가리켜서 솔잎대강이라고 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은 치열해도 판단은 냉정하게. 복잡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당신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대기가 다시 많이 건조해졌습니다. 지금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전북 내륙, 경남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고 있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위험이 매우 높으니까요. 산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이 껴있고 남부지방은 흐립니다. 오후까지 강원 영동 북부와 전남 남해안, 제주도에는 비가 조금 오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공기는 깨끗한 상태인데요.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오늘은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이 종일 좋음에서 보통을 보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22도, 대전 20도, 광주 19도, 대구와 부산 17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 정도 낮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강릉 16도, 울진 14도 등에 머물겠습니다. 내일은 새벽에 남해안과 제주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전에 남부지방,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수도권과 강원 중북부는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겠습니다. 비의 양이 많지 않아서 중부지방의 건조특보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고요.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낮아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2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일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29일까지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경제적 국익을 잘 챙겨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 시작에 맞춰 국익을 우선하는 외교를 펼칠 것을 요청하며 더 이상 퍼주기 외교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수출 심사를 우대해주는 국가명단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 일본을 다시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일본 정보보다 앞선 조치입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 정권의 중간평가 성격을 띠고 있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아베 전 총리의 조카와 후계자 등이 나란히 당선됐습니다. 우리 군의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인 시그너스가 수단 교민 수송 작전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죠? 네. 네. 벌써 또 월요일이네요. 꽃가루가 많아졌어요. 네. 근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 예전에 북경에 있을 때는 정말 눈송이 만한 꽃가루가 막 다니거든요. 지금도 근데 여의도에는 많아요. 그 하얀 맞습니다. 눈송이 같이 이렇게 예. 쌓여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물 청소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모래먼지에 뭐 아주 난립니다. 아유, 기후변화 걱정입니다. 그나저나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 K-팝 아티스트 아스트로의 멤버인 문빈 씨가 네. 갑자기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충격을 줬는데요. 각국 외신들도 K-팝 산업의 어두운 이면을 조명하고 있다고요? 예, 그 참 잊을만하면 전해지는 이런 아이돌들의 사망 소식인데요. 워낙 밝아 보였던 문빈 씨 소식이라서 큰 충격을 줬습니다. K-팝 문화, 연예 기획사와의 문제도 있고 아이돌 육성 시스템 이런 것에 대한 우려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외신들이 집중 타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디언지는 K-팝 스타들은 어린 나이에 엄격한 통제 속에 생활하고 혹독한 훈련을 받는다. 설리의 경우 오랜 시간 온라인 괴롭힘에 시달렸다. 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러면서 한국의 자살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라는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그들의 죽음은 한국의 가장 인기 있는 문화 수출 산업 가운데 하나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에 대해 한국 스스로 성찰하도록 했다라고 짚었고요. BBC는 한국의 전체 자살률은 감소하고 있지만 20대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짚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외신들 시각에서는 공통적으로 한국의 과열된 경쟁 사회를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3월 달이었을 거예요. 방탄소년단의 리더 RM이 외신과 인터뷰하면서 그때 주고받았던 내용이 또 큰 화제가 되면서 우리나라에도 보도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 당시 그 외신 기자가 질문하기로 완벽함에 대한 K-팝의 숭배, 성과를 향한 지나친 노력은 한국의 문화적 특성이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K-팝 가수한테만 질문을 하냐. 미국 문화만 예술로 인정을 하는 K-팝은 결국에 변방으로 취급하는 차별주의다라는 지적과 그런 반발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네. 그런 것들을 차치하고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간 그 K-팝의 어두운 이면에 대해서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계약 문제도 있고 미성년자가 밤늦게까지 노동하는 문제들, 외모주의, 경쟁주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무엇보다 이 K-팝 문화의 특성으로서 팬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목소리들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그 아이돌 산업이라고 하면 당초에 팬들과의 유대감, 연결감 이런 것들이 원동력이 되고 내가 너희를 키워줬다라는 심리가 작용을 하고 이게 하나의 상품성으로 이어지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아이돌이라고 해서 연애 금지 조항을 회사에서 걸어놓는다거나 미성년자 성적 대상화로 컨셉을 잡는 거 이런 부분들을 기괴하게 바라보는 면도 있습니다. 물론 또 그 이면에는 정작 해외 팬들마저도 K-팝의 이런 면에 빠진 그런 모순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부정할 수는 없고요. 지금 이 시간에 다루기엔 너무 방대한 내용이지만
그 어쨌든 K-팝이 트렌드가 된 지 오래됐잖아요. 이제 좀 대세가 됐었고 그런데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후죽순 비슷한 체계의 결과물이 계속 쏟아지다 보니까 지금쯤 딱 우리가 피로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또 이면에는 그 청춘들이 만들어낸 성과에 정치권이 숟가락만 얹는 실정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뭐 행사에 동원을 한다든가 K-팝이 뭐 자랑스럽다고 이렇게 내세우기만 하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가능할지 우리가 대신에 그럼 앞으로는 좀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산업의 차원에서의 엔터테인먼트를 네. 만 보지 말고 여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어떤 인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함께 살피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직장인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쓴 글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사수의 출신 대학을 알고 나서부터 사수에게 존경심이 들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뭐 대기업에 다닌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글로 썼는데요. 네. 본인이 서울 명문대 학부를 졸업하고 취업한 지 3개월 차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수의 대학이 본인보다 하위권 학교라는 사실을 알았다. 무시할 생각은 없지만 대학생 때 우리는 클래스가 달랐다고 생각한다. 뭔가 잘못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사수가 하는 말이 다 우습게 들리려고 한다. 존경심이 안 생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누리꾼들은 와글와글 난리가 났는데요. 네. 이제 결국 같은 회사 다니는데 자기 얼굴에 침 뱉기다. 너가 무시하는 학교랑 같은 회사 온 거면 너가 모자란 거냐 사수가 대단한 거냐 뭐 이런 비아냥도 있었고요. 글쓴이는 그럼 더 높은 학교 출신 후임 만나면 업무 지시도 못하겠다. 뭐 이런 비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질타를 많이 받고 있는 만큼 이건 일부의 생각이고 극소수의 사례이긴 하겠지만 저는 여기서 우리 사회의 어떤 단면을 좀 읽을 수 있었는데요. 결국에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실무 능력이나 현장 경력이 중요할 텐데 입시 결과 하나로 평생의 능력치를 보상받아야 한다는 심리가 기저에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그 교육공무직들, 그 급식실 인력들이 파업을 대대적으로 하기도 했는데 그 이런 부분에서 많이 나오는 여론이 공무원과 같은 월급 받으러 하냐라는 반발인 겁니다. 그렇지만 그 필드 현장에서의 그분들의 그 경험치나 네. 능력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런 정서는 먼저 1차적으로는 우리가 너무 입시에 모든 걸 걸게 하는 현상을 만들고 또 개인으로서는 끝없는 비교를 하게 만드는 건데 아까 댓글에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럼 글쓴이는 더 높은 학교 출신 후임 만나면 업무 지시 못하는 거냐 이런 말처럼 누군가보다 그 비교 우위에 있다고 본인이 느끼면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났을 때는 또 간극을 느끼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저는 좀 슬프네요. 그러니까 이래서 이렇게 대학 서열화를 막아야 된다. 그래서 공립대학 네트워크 이런 방식으로 서울대를 없애야 된다라는 옛날에 이제 민교협 그 교수들의 주장도 있고 했었는데요. 이런 게 이제 널리 퍼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20살 때 고등학교 때 성적 가지고 평생 자신의 실력을 좌우하던 시대는 지났고 지금은 사실은 끊임없이 학습해야 되는 평생 교육 시대입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디지털 시대에 자꾸 뒤처져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늘 도서관에 다니면서 공부하고 뉴스 찾아보고 이렇게 해야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선배가 되실 수 있으세요. 좀 더 노력하십시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학교에서 알림장도 온라인으로 소통을 한다면서요. 네. 그만큼 앱이나 홈페이지 이용을 많이 하는데 한 초등학교 홈페이지에서 아이고야 성인 사이트로 연결돼서 학부모들이 경악하는 일이 있었다고요.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 해킹된 거 아닌가요? 그게 도메인 얘기라고 하는데 그 문제는 이제 설명을 하고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그러니까 영어 학습 배너를 클릭했더니 영어 학습이 뜨는 게 아니라 성인 사이트가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장면이 뜨게 된 건데 한 학부모가 제보를 하면서 즉각 삭제 조치는 됐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학교 측이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고 심지어 이 사건이 벌어지면서 교육당국이 전수조사를 했더니 다른 중학교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확인하게 된 겁니다. 거의 2주간 이렇게 방치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2주간이요? 네. 그 해킹이 아니라 도메인 주소 문제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성인 사이트 회사가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던 도메인 주소가 있었고 네. 그 인터넷 영어학습 회사 쪽에서 도메인 소유자가 바뀌었는데도 그 링크된 배너를 방치하다 보니까 연결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기간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이를 통해서 성인 사이트를 접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요즘 학생들이 뭐 인터넷 유해 매체에 많이 노출돼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되게 어릴 때 기억은 되게 강렬하게 남잖아요. 그래서 학교 학습 페이지에서 이런 유인을 만나게 된다는 건 정말 너무 경악할 일이고 어찌됐든 재발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당국은 이런 학교 홈페이지 운영에 있어서도 철저한 교육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거의 2주간 지속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즉각적으로 대처를 해서 해결을 했어야 되는 문제지 교육당국이 2주 동안 사실상 이거를 방치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인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관계자들에 대한 엄벌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넷 콘텐츠 얘기한 김에 이 소식도 보겠습니다. 먹방, 쿡방. 자주 보는 청소년일수록 건강하지 않는 식습관을 더 많이 갖게 된다. 이런 걸로 조사가 됐어요? 네. 아유, 큰일 났네. 저도 가끔 보는데. 가끔 보세요. 안 그래도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네. 질병관리청이 전국 800개 학교 중고등학생 6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먹방을 자주 볼수록 아침에 거르거나 야식으로 먹어버리는 식습관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조사에서 청소년 10명 중에 4명이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먹방이나 쿡방을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매일 본다 하는 학생도 8%를 넘겼더라고요. 주 3회 이상 패스트푸드나 단맛 음료, 고카페인 음료를 섭취하는 비율도 먹방을 시청하는 그룹에서 더 많게 나왔고 반면에 채소, 우유, 과일 이런 섭취율은 먹방을 보지 않는 그룹에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면 전반적으로 먹방을 시청하는 그룹이 식습관이 좋지 않은 것이고 먹방을 시청하지 않는 쪽에서 더 건강한 음식들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아하. 이게 근데 먹방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보다 보면 되게 더 자극적인 음식들을 찾게 되거든요. 그게 또 시각적으로도 콘텐츠로 유인을 끌어야 되기 때문에 뭐 꿀통 벌집 채로 먹는다거나 그런 것도 있어요? 곱창을 안 끊어서 먹는다거나 뭐 이런 그래서 그게 가능합니까? 저도 한때 그래서 많이 봤었는데 네. 이제는 한 살 한 살 나이가 더 먹다 보니까 이제 혈당이나 췌장 걱정이 저로선 더 되는데 이제 어릴 때는 또 잘 모르잖아요. 소화력이 네. 좋으니까. 그리고 또 먹방을 보는 성별에서도 좀 유의미한 지점이 있었는데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더 즐겨보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물론 어떤 콘텐츠를 시청하느냐에는 개인의 취향 차이가 있지만 네. 아무래도 남학생들은 게임 방송이나 다른 유인들이 좀 있을 것이고 여학생의 경우에는 이 다이어트에 대한 압박이 벌써부터 심하거든요. 그 유행하는 말 중에 뼈말라라는 말. 뼈까지 드러날 정도로 말라야 되는. 그거 안 돼요. 근데 이게 거식증으로 이어지는 그럼요. 것이고 예. 본인들이 못 먹다 보니까 먹방으로 이거를 좀 대체하려고 보다 보니까 또 그게 악순환이 되는 거고 그래서 또 한때 뭐 소식좌다 이런 것도 유행이 되기도 했었는데 대식좌든 소식좌든 너무나 극단적인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청소년들은 이 시청을 할 때 그 방송 시간 안에 있는 프레임 속에서만 보지만 그 뒤에 있는 일들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콘텐츠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정할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게 알고리즘이 있어가지고요. 한 번 보면 계속 떠요. 네. 자, 끊읍시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전해드린 상사의 학벌을 알고 존경심이 사라진다. 이런 명문대 출신 대기업 직장인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콩으로 박재홍님께서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1차 관문 성적 하나로 평생 우려먹으려는 날강도 심보. 이런 문자를 주셨습니다. 동의합니다. 촌철살인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Hit me and don't make me strong.
네, 매주 월요일 주말 동안 있었던 뉴스를 정리하고 새로운 주간 뉴스를 미리 살펴봅니다. 발빠른 뉴스와 깊이 있는 해석이 있는 김준일의 1, 박원석의 석, 일석이조 시간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국빈 방미 일정을 위해서 방금 전에 출국을 했습니다. 이번 방미를 통해서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엇을 얻어올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지금 핵 공격 관련해가지고 미국이 우리 핵보복 관련된 내용을 명문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실제로 어느 정도나 우리에게 그 도움을 주는 그동안에 방식이 이제 될까요? 뭐 바이든 대통령도 확장 억지력 강화를 공언했던 바가 있고 또 북한 도발이 계속되면서 뭐 내부적으로 국내적으로 뭐 우리 정부도 그렇고 뭐 일부 여론은 뭐 핵무장까지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상되는 그런 어떤 한미 간의 뭔가 조치이긴 한데 이게 얼마나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미국이 제공하는 핵 우산이라는 게 일종의 이제 핵으로 도발했을 때 핵으로 응징한다는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명문화한다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분명한 어쨌든 확장 억지력 제공 내지는 핵 우산의 강화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근데 만약 실제로 저런 일이 벌어진다면 안 벌어져야 하고 안 벌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의미가 없잖아요. 핵이라는 게 한번 공격을 당하면 초토화인데 그때 가서 보복을 하건 말건 별로 의미가 이미 일단 없는, 우리는 초토화된 상황인데 수가 있어서 오히려 그런 상황이 안 오도록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안보에 있어서 외교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과제인데 사후 보복 조치를 뭐 명문화한다. 글쎄 일부에서는 그걸 가지고 진전으로 평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그게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그 안보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과제인가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명문화한 뭐 문서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일종의 각서 같은 건데 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냉전 시대에 네. 우리가 뭐 익숙히 들어서 알고 있는 상호 확증 파괴 뭐 이런 개념이 있었죠. 그러니까 미국도 소련도 우리가 다 핵무기를 엄청 많이 보유하고 있고 니들이 공격하면 우리도 공격할 거니까 서로 억제하는 이게 네. 이제 일종의 억제 어떤 방지책인데 사실 북한이 남한을 핵 공격을 할까요? 저는 그러니까 핵을 보유하고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자위권과 또 이제 상대방을 위협하는 용도로서는 분명히 효과가 있는데 북한이 바보도 아니고 핵 공격을 하는 순간 본인이 망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남한이 핵 공격을 하지 않아도 그 초토화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폭격기들 다 떠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핵은 남한 위협용이라고 저는 보기는 어렵고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정도 핵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우리 무시하지 마, 너희들 우리 침략하지 마,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그게 세죠. 예. 그게 그리고 지금 남한의 한국에 대해서는 재래식 무기로 국지전 도발 뭐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뭐 이게 아주 의미가 없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상호 확증 파괴를 계속 이제 확인하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는데 이게 그러면 국지적인 도발 이를테면은 뭐 연평도 포격이라든지 이런 거를 막을 수 있느냐 그거는 완전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 사실 저는 이게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 명언을 남기셨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국방의 뭐 군인들이 계속 한미동맹 얘기만 하고 맨날 뭐 우리 또 그거 한미동맹 강화해야 된다, 뭐 미국에 의존해야 된다 했을 때 그때 연설에서 하셨던 거거든요. 지금 미국의 군사력 평가 전문기관인 글로벌 파이어파워가 2020년 한 거를 보면은 한국의 국방 예산은 440억 달러. 북한의 국방 예산은 16억 달러예요. 비교가 안 돼요. 30배가 차이가 납니다. 이게 한 해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이어진 거예요. 근데 아직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매달려야 되는가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보유한 가장 큰 이유는 협상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협상을 해서 야, 우리 좀 살려줘라, 우리 살고 싶다 이런 것을 반증하는 건데 실제로 여기에 핵무기 배치하고 남북이 서로 핵 대 핵으로 그 대치하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도 통제받게 되는 거잖아요. 국제사회에서. 뭐 전술핵 공유를 해야 된다. 나토식 핵 공유 모델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도 보수 일각에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한반도
전략은 명백한 이제 한반도의 비핵화 전략의 기초에 있고 그리고 이제 핵확산 금지 조약의 회원국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러면 이제 핵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국제사회 제재를 받게 돼요. 네. 그런데 남한처럼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이제 개방 경제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 국제사회 제재를 받는다는 건 경제 제재를 받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럼 결국 우리 경제가 버틸 상황이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이 그런 뭐 전술핵 공유든 아니면 핵 공유든 이런 걸 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건 일각에서 나오는 주장일 뿐이고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요. 독자적 핵무장론은 더더욱 실현 가능성이 없죠. 그러면 이제 국제사회 전면적 제재를 받게 되고 국제사회에서 정치적으로 북한과 다를 바 없는 이제 그런 어떤 취급을 국제적인 또 이 외톨이 취급을 받게 될 텐데 지금 세계 10위권의 이 중견 국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불가능한 얘기고 이 명목상의 강경론밖에 안 되는 거고요. 결국 이제 북핵 문제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의 문제는 한편으로는 이제 국제사회의 공조고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 간의 어쨌든 대화와 어쨌든 평화를 위한 그런 노력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느냐일 텐데 지금 뭐 후자는 거의 없는 셈이고 결국에는 이제 긴장이 계속 높아져가는 상황인데요. 윤석열 정부 임기 끝날 때까지 뭐 남북 간의 대화의 시도나 어쨌든 뭐 평화적인 그 한반도 정세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나 이런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뭐 문재인 정부 때 이게 좀 일정하게 진전되다가 제자리 걸음을 한 그 학습 효과가 부정적으로 그렇게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미국에만 전적으로 의존해서 우리의 평화 안보를 지킬 수 없는 것도 분명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별도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없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BBC 같은 외신들도 이상하다. 왜 한국이 갑자기 이렇게 핵무기에 열광하냐. 뭐 이제 국내 여론조사 같은 것을 인용해서 보도하기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외교의 방향이 그러니까 미국, 일본 이렇게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지난번에 로이터 통신 인터뷰를 통해서 러시아하고 중국을 그야말로 좀 자극하는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오히려 저쪽과의 외교가 더 힘들어진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서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서야 해법이 나오겠느냐라는 우려가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일종의 외교적 급변친입니다.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역대 어느 정부를 포함해서 어떤 일종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를 안 한 정부가 없었어요. 그렇죠. 예. 이게 보수 진보 뭐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왜냐하면은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가 이제 분단 국가기도 하고 우리나라를 둘러싼 나라들이 육자 회담하는 그 나라들이 다들 세계 최강대국들이고 뭐 군사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또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익스큐즈 뭐 이제 양해를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한국은 저래도 그냥 뭐 어쩔 수 없는 나라야. 사실 그게 미국에서 좀 아쉬운 소리 하더라도 얘들은 그래도 좀 너희는 이해해. 뭐 이런 부분이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밑에서 다 또 설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근데 방법으로. 이 정부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는데 이게 국민적인 합의 아니면 어떤 공론장에서의 어떤 대화나 이런 토론이 있었느냐. 최소한 공론장에서 있으려면 이건 국회 내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 문제라고 봐요. 예전에 이라크 파병 때 노무현 정부 때 어쨌든 그거는 법상으로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거기서 그때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한나라당하고 민주당, 열린우리당이었죠. 그 당에서 각자 한나라당에서는 파병 반대 의원이 나와서 국회에서 연설을 하고요. 민주당에서는 파병 찬성하는 의원이 물론 반대 쪽 입장도 있습니다만 나와가지고 당론과 상관없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거를 하는 게 국익인지에 대해서 서로 생각도 해보고 완벽하게 동의는 못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좀 이해도 해주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본심, 진심과 진정성을 이해하더라도 너무 빠르고 너무 급작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필요하게 너무 자극한다. 중국하고 러시아를. 원문 좀 윤석열 대통령 원문 좀 읽어보길 바란다. 이거를 이런 말을 왜 하지? 그러니까요. 너는 문맹이야. 문해력이 딸려. 너희들 지금 잘못 읽은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좋아할 나라가 어딨나요? 그러니까요. 너무 공격적으로 한다. 조금 굉장히 걱정되고요. 최근에 기사를 하나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한국경제가 4월 20일 날 쓴 건데 제목이
중국이 싹 쓸어갔다. 초유의 위기. 현대차 일단 버티다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올해 1사분기에 현대차의 러시아 수출이 10%로 90%가 줄었다는 얘기예요. 이미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하고 상관없이 이미 작년에 러시아, 그러니까 우리가 무기 대여해주고 포탄 대여해주고 그리고 러시아 경제 제재 참여하고 이러면서 이거를 다 한국차가 지금 완전 고전하고 있다라는 얘기해서 현대차가 지금 중국 철수하느냐 아니냐 러시아 철수하느냐 마느냐 공장 여기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이미 보복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경제 보복은 앞으로 더 치밀하게 물밑에서 할 텐데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정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건 좀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국민들은. 일단 지금 미국에 가서 현안이 있어요. 인플레이션 감축법 있죠. 반도체법 있죠. 입법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무위로 돌릴 수 있겠냐.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내용이 뭐냐. 이것도 좀 의구심이 든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 지금 당장 현안이 되고 있는 이슈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번 대통령 갈 때 경제 사절단으로 해서 뭐 많은 기업체 관계자들이 같이 갔습니다. 좀 뭔가 경제적인 선물 보따리 이런 게 좀 있을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글쎄요. 근데 어쨌든 지금 IRA법이나 반도체 지원법은 직접적인 정상회담의 의제에 포함이 안 되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요. 물론 뭐 논의를 안 할 수는 없을 텐데 또 이게 민간 경제 사절단이 갔으니까 여러 채널을 통해서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오히려 지금 예를 들어 중국이 미국산 메모리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이라고 거기를 지금 제재하려고 보안 검사에 들어갔는데 거기를 제재하게 되면은 삼성이나 SK가 그 중국 내 메모리 반도체 부족분을 메우지 않게 해달라라는 공문을 지금 미국 정부가 한국한테 보냈다. 한국에 그걸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가기도 전에 오히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견제에 동참하라 대한민국 기업들이라는 요구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상황이 돌아간다면 이게 뭐 IRA나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고 우리 좀 기업들의 실익을 챙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더 우선되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김준일 기자가 설명했습니다만 역대 이제 보수 진보 정부를 망라하고 일종의 이제 국익 중심의 실리적인 균형 외교의 스탠스를 취해 온 게 사실인데 이걸 이제 변화하려면 그 변화의 배경에 대해서 국민적 내지는 국가적 그런 어떤 그 공론화를 통해서 합의를 일정하게 이뤄내야 되는데 그런 게 일절 없고 도대체 이 정부 외교의 총노선이라는 게 뭔가. 작년에 이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걸 발표했는데 그거는 미국이 주도하는 영내 새로운 질서를 그냥 모방하겠다. 우린 따라가겠다. 이 얘기를 언급한 것 이외에 우리 주도적인 어쨌든 대외 전략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고 그런데다가 너무 근데 급해요. 이런 조치들을 좀 주변 상황을 살피면서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같은 경우에도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와서 정말 그게 우리가 불가피하고 대통령이 내세웠던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뭐 대량 학살이든 민간인 공격이든 또 뭐 뭡니까 국제법 전쟁법 위반이든 이제 그런 조건이 성숙했을 때 마지못해 하는 그런 제스처를 취해야 이게 러시아로부터의 보복이나 이런 걸로부터 우리가 명분이 쓰는데 이거는 먼저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마치 정상회담 그 공동선언에 이걸 꼭 담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처럼 먼저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제가 보기엔 이해가 안 되고 양안 관계에 관련해서도 어쨌든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이게 가장 무난한 수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그랬고 작년에 어쨌든 바이든이 방한했을 때도 우리 정부의 수위는 거기까지였어요. 그런데 이걸 미국이 정확히 원하는 워딩으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이건 글로벌 이슈다. 그럼 중국의 내정 문제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주장하고 상치되는 한중 수교 공동성명과 상치되는 이런 얘기를 해서 앞서 얘기했지만 그러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경제적 외교적 보복을 해올 때 그에 대한 우리의 보관은 뭐냐. 앞으로 러시아 중국 외교는 어떻게 풀어가겠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일절 없는 측면에서 너무 이게 한미동맹 맹신론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네, 확실하게 미국 편에 선의 외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자면 경우에 따라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결정하면 적대국으로 지정할 거 아닙니까? 지금 비우호 국가인데, 근데 그 이후에 벌어질 어떤 후폭풍에 대한 어떤 계산이 있는 건지 좀 걱정인데. 요거를 제가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미국의 최대 뭐 우방 국가, 혈맹 국가는 어딘가요? 많은 뭐 여러 나라가 있는데 영국을 많이 꼽고요.
이스라엘 많이 꼽잖아요. 네. 이스라엘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군사 지원 요청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요청을 많이 받았는데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냐면은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시리아인데 네. 시리아가 친러 국가다. 그래서 국내 안보에 위협이 된다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무기는 지원은 못하고 그러면은 방어용 드론 체계 우린 지원하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국가도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안보를 위해서 이거를 거절할 수 있는 게 이게 외교입니다. 근데 네. 왜 이렇게 덥석 이렇게 우크라이나 지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그 참. 그러니까 네. 근데 좀 국민들한테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왜 이런 선택을 하고 이 선택에 실질적인 우리의 이익은 뭐다라는 것을 정부가 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떠났으니까 돌아와서 국민 보고하지 않을까요? 그때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도청 의혹 이거 쓱 넘어가는 분위기거든요. 미국에서 뭔가 입장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박원석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아니 우리는 당연히 그게 상식적이라고 보는데 네. 일단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정상회담에서 문제 삼을 의지 자체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김태호 안보실 차장이 지난번에 최종적으로 정상회담 의제 조율하러 미국 가는 길에 기자들과 질의응답한 걸 보면 이건 다 조작이고 날조기 때문에 미국에다 우리가 요구할 게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구를 하거나 우리가 거론하지 않는데 미국이 뭐하러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러면 결국 그냥 미국은 이럴 수도 있는 나라고 대한민국은 그런 걸 당해도 아무 말도 못하는 나라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정보기관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런 도감청을 뭐 과거에도 늘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늘 할 거라는 데 있어서 별다른 이론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에 대해서 그러면 대한민국은 외교적으로는 어떤 대응을 하고 또 우리 대통령실이나 주요 기관에 대한 보안 점검은 어떻게 할 건지 이에 대해서 최소한의 어쨌든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일절 없이 그냥 우기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없었고 억지다. 미국 사실은 언론이나 미국의 그 정부 기관들도 거의 반 인정하는 사실을 대한민국 정부가 앞장서 가지고 미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고 미국이 그럴 리가 없고 우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과연 이게 이제 동맹을 위해서 바람직한 건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현 정부의 외교안보 관료들이 생각하는 동맹의 위상이나 동맹의 모습은 도대체 어떤 거길래 저렇게까지 저자세로 나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을 끝내는 방향으로 친구로서의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이 전쟁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간다면 이게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 국제 질서에 꼭 필요한 것인지 무엇을 위한 외교인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영어 연설 하잖아요. 예. 어떻게 기대하세요? 영어 연설 연습을 맹연습을 왜 한다라는 웃으십니까? 보도까지 봤습니다. 네. 뭐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발음은 안 좋지만은 유창하게 영어 연설을 해가지고 미국의 박수를 뭐 기립박수를 의원들 많이 했는데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우리 뭐 저기 3.1절 그리고 광복절 때 했었던 자유를 또 한 35번 정도 외치시지 않을까. 별로 딱히 기대는 안 돼요. 근데 또 뭐 가짜뉴스 막 이런 얘기도 하실까봐 약간 걱정돼요 사실은. 네. 제가 그 최근에 김기현 대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가짜뉴스 확산에 민주당은 물론이고 민주당과 협업하는 일부 언론이 공작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의 한 언론사가 가짜뉴스를 보도했다가 1조 원을 배상했다. 이런 사례를 했거든요. 그 언론사가 어딘 줄 아시나요? 어디예요? 폭스뉴스입니다. 미국의 폭스뉴스고요. 그게 뭐냐면은 그 부정선거 음모론, 거기도 부정선거가 있군요. 예, 저번에 네. 그 트럼프가 떨어졌을 네. 때 바이든이 당선됐을 때 보수 진영에서 이거 부정선거다 막 그 얘기했었잖아요. 그거를 폭스뉴스가 보도를 해가지고 그때 선거 기계 관리하던 데가 2조 원을 걸어서 그 중에서 1조 원으로 합의를 맺거든요. 부정선거 음모론이 지금 가장 많이 나온 데가 국민의힘입니다. 지금 아직도 이게 누구를 탓하고 그럴 건 아니고요. 네. 양당 다 좀 자제해야 되지만은 참 뭐 이게 그럴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 일정 이거 자제해야 된다. 김준일 대표도 말씀하신 바 있는데 그 어쨌든 이번 방미 일정 가운데 요거는 좀 주의하시고 이거는 좀 하시면 좋겠다라고 따뜻한 어떤 덕담 한마디 해주신다면 박원석 의원님. 근데 뭐 어쨌든 정상회담이고 국빈 방문이면은 프로토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십 년간 축적돼 왔던 우리도 있고 미국도 있을 겁니다. 뭐 미국이 우리 쪽이나 김건희 여사를 특별히 의식하거나 특별히
배려해서 뭔가를 하진 않을 거고 국빈 방문 왔을 때 영부인 프로그램, 퍼스트 레이디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아마 프로토콜에 맞게 진행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우리 쪽에서 김건희 여사를 돋보이게 하려고 혹은 김건희 여사가 스스로가 돋보이고 싶어서 뭔가 무리를 한다면 그런 게 이제 종래의 관례나 관행하고 좀 다른 어떤 무리수가 될 수 있어서 그런 건 좀 자제했으면 좋겠고요. 블랙핑크 레이디 가가 합동 공연을 야심차게 추진하다가 그게 무산이 돼서 그걸 대체할 만한 어떤 의혹을 또 보일까봐 과잉 의혹을 보일까봐 그런 게 좀 걱정되는데 아직까지 뭐 특별한 얘기가 없는 걸로 봤을 때 통상의 이 배우자 안에서. 프로그램 범위 안에서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짧게 2개 조언만 드릴게요. 네. 그 김건희 여사께서 문화행사 저는 잘하셨으면 좋겠는데 정치적 발언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월권 논란이 항상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뭘 하겠다 이런 거는 안 하시면 좋겠고 원론적인 인권 얘기, 아동 복지 얘기 뭐 이런 거 하셨으면 좋겠고 문화 얘기. 두 번째는 아웃포커싱한 사진 좀 올리지 마라 제발. 제가 지난주에 저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예, 그 예. 자세 있잖아요. 예, 예. 김준일 평론가하고 비슷한 자세. 그 예, 사진이 예. 또 나올까? 그러니까 뒤 45도 보면서 아웃포커싱한 사진은 제발 보도 사진은 그렇게 아웃포커싱하면 안 됩니다. 선명하게 보여야 돼요. 배경이. 그래서 그것만 제발 좀 지켜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송영길 전 대표 오늘 오후 3시에 이제 들어옵니다. 기자회견 파리에서 해가지고 탈당하겠다, 상임 고문직도 내려놓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기자회견? 글쎄요, 뭐 송 대표가 당내 압박이 워낙 거셌기 때문에 뭐 달리 입장을 내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여전히 몰랐다, 네. 관련이 없다. 결국에는 혐의를 부인한 그런 내용이어서 그거야 이제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국내에 들어와서 수사가 진행이 될 테니까 그때 보면 알 일인데요. 일단 뭐 탈당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소명이 되면 민주당에 다시 돌아가겠다. 뭐 이전에도 그런 정치인들의 그런 행동들이 꽤 있었는데 전직 당대표라는 점에서 민주당이 데미지가 없지 않고요. 근데 이제 송영길 대표가 저렇게 이른바 꼬리 자르기 하면 그럼 꼬리가 잘릴 거냐. 그러기가 어려워요. 당장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현직 의원들이 뭐 적게는 10명 많게도 20명 이렇게 거론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떤 조치를 취할 거냐. 지금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거든요. 당장 윤관석, 이성만 두 사람 어떻게 할 거냐부터 이재명 대표는 또 질문을 받게 되겠죠. 어떻게 보세요? 이 돈과 관련해서 뇌물이든 돈봉투를 줬다거나 받았다라는 사람이 본인이 실토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잘 풀린 경우가 사실 없습니다. 그거 다 알 거예요. 예를 들면 예전에 김근태 의원이 권노갑 고문으로부터 돈 받았다. 2000년대 초반에 노무현 정부 때 고백했지만 사실은 그 이후에 전당대회 열었는데 성적이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리고 고승덕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실토를 하는 게 정치적으로 가장 최선의 길이냐 아마 그러니까 사실이라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송영길 대표가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거 내가 시켰어 하면은 들어오자마자 구속입니다. 일단 구속 안 시키겠습니까? 뭐 이런저런 정황을 봐서 사실 이거를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실제 몰랐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검찰이 밝혀내야 될 문제인데 지금 검찰 수사라는 게 사실은 증언에 의한 거지 돈 받는 장면이 뭐 찍혀 있거나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에 가봐야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것까지 좀 봤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민주당의 위기는 끝이 아니다. 시작이다. 그리고 한 6개월 최소 6개월 무간지옥 이거에 계속 이제 수렁에서 좀 헤어나오기 힘들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뭐 총선 때까지 계속 이 분위기 계속 이어져 갈 가능성도 있는데 어떡할 거냐라는 당내 우려도 나오는 것 같아요. 관련해서 새로운 원내대표가 뽑히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것도 주요 관전 포인트인데 지금 4파전입니다. 박광원, 박범계, 홍익표 그리고 김두관 이렇게 4명의 의원들이 서로 다투고 있는데 누가 될 것 같으세요?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선을 가겠죠. 한 번에 1차에 끝날 만큼 압도적으로 우세를 보이는 후보는 없다라는 게 대체적인 중론이어서 아마도 이제 홍익표, 박광원 의원이 가장 오래 준비를 했고 또 친명 비명을 대표하는 그런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선을 가지 않겠냐 이런 관측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봐야 되겠지만
그랬을 때 누가 이길지 뭐 알 수가 없죠. 이게 제일 어려운 게 사실 원내대표 선거예요. 이게 국회의원들이 최악의 유권자라고 도무지 표심을 읽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에 뭐가 결정합니까? 국회의원 시절 생각해 보면. 그거는 몰라요. 그건 뭐 친소관계가 결정할 수도 있고 누가 더 성의 있게 의원들을 평소에 끈질기게 누가 더 만드느냐. 밥을 많이 샀냐 이거예요? 아니면 누가 더 이제 원내 전략에 관해서 명료한 비전을 가졌느냐.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하는데 그 일반적인 예상 무슨 개파 뭐 이런 걸로만 계산이 잘 안 되는 측면이 많아요. 그렇구나. 근데 누구가 될 것 같으세요? 모르죠. 이거 진짜 이거는 개인적 친소 관계 때문에 완전 뭐 선수들도 표 분석해 보면은 네. 의원 숫자 한 2배 나오잖아요. 의원이 100명인데 다 합쳐 보면 한 150, 200, 뭐 200명씩 나오니까 알 수 없는데 그래도 홍익표 의원이 조금 더 앞서지 않을까 그런 전망들이 민주당 내에서는 좀 나오더라고요. 더 좋은 미래 최대 네. 개파이기도 하고 홍익표 의원이 여러 당직도 얘기를 해서 근데 진짜 이건 뚜껑 열어봐야 되고 이게 결선 투표를 가죠 이게. 그렇죠. 예, 예. 만약에 1차에서 결정이 그러니까 안 되면. 예. 그러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거는 뭐 그러니까요. 봐야 될 예. 것 같아요. 예. 자, 그 좀 다른 얘기 해볼게요. 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그 전당대회 출마할 때 정광훈 목사한테 본인도 도움을 요청한 바 있다. 이런 사실을 한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는데요. 물론 도움을 요청한 건 사실이지만 정광훈 목사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서 거절했다. 도움을 안 받았다. 그동안 해왔던 대처하고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이건 이해가 어떻게... 되죠. 아, 그래요? 왜 그동안에 미온적이었는지가 이제 확인이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전광훈 목사발 폭로가 이걸로 그칠 거냐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구체적인 그 대화 내용이나 이런 것들 여기도 녹음 파일 나옵니까? 뭐 녹음 파일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저런 걸 이어갈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전광훈 씨라는 분은 이게 이성적 통제가 안 되는 이제 이런 분이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이나 뭐 김기현 대표나 뭔가 우호적인 어떤 서로 간에 이런 손발이 안 맞는 이런 분이기 때문에 저게 쉽지 않고요. 사실 김기현 대표가 그동안에 왜 저 분명한 거를 못 끊어낼까. 못 끊어내는데 이유가 있었던 거죠. 김재원 최고가 선거 끝나자마자 가가지고 네. 정광훈 목사 앞에서 손 들고서 5.18 뭐 이거 헌법전문 안 넣겠다 얘기한 것도 이유가 있듯이 결국엔 김기현 대표도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오늘 그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정말 재밌더라고요. 네. 태영호 최고위원이 이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지난 정당대회는 내가 여론조사 3% 꼴찌로 시작했으나 그렇다고 엄한 곳에 도움을 구걸하지도 않았다. 이 도움을 구걸한 곳은 도대체 누구인가. 김기현 대표를 저격했다라고 해석들이 막 기사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네. 저격한 거죠. 저격한 네. 거라고 뭐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국민의힘이 이게 뭐 진짜 난장판이다 이렇게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게 징계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태영호 네. 의원 그러니까 강하게 반발한 거 역사 문제는 내 소신이다 얘기를 그러니까요. 하고 있고 지금 네가 지금 구걸하는 거지 나는 구걸 안 했다고 막 이렇게 서로 막 저격질하는 네.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좀 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읍참마속이 전에 말씀하셨는데 울지를 않더라고요 아무도.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울 수 있는 한번 뭐 그러니까요. 단호함을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징계 윤리위원회에 열어서 징계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나오기 때문에 징계가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고 상황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일석이조 함께했습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함께하는 국제본부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네. 감기 때문에 좀 고생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이고, 예. 그러니까요. 요즘 일교차가 워낙 커가지고요. 네, 병원에 예. 갔더니 진짜 많더라고요. 저하고 비슷하신 분들이.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 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북아프리카 수단에서 지난 15일부터 군벌 간의 유혈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막 대피하고 이러고 있는데요. 사상자가 계속 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사망자 수만 420명에 달하고 부상자 3,700여 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철수를 하고 유엔도 철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집계되는 숫자는 굉장히 부정확할 것 같다. 예, 그리고 집계되지 않은 숫자도 꽤 많을 것 같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자, 지금 수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 왜 벌어진 거냐? 네. 자.
군부 내에서 소위 말해서 원래 정부군이라고 하는 장군하고 그다음에 민병대 출신의 준군사 조직인 신속지원군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RSF라고 하는 이 둘 사이에 권력 다툼입니다. 말 그대로 15일 날 교전이 시작이 됐는데 군 총사령부가 있는 수도 하르툼 시내 국방부 청사 일대 그리고 하르툼 국제공항 인근에서 치열한 전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공항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피난시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국제사회가 불안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단순한 군벌 간의 무력 충돌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또다시 내전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서 일단은 외국인들을 조금 대피시킬 시간을 벌기 위해서 3일 정도만 휴전을 해라라고 네.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알겠다라고 양측이 일단 합의는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총격전이 계속 그러니까요. 이어지고 있다라는 네. 겁니다. 지금 서로 계속해서 그냥 무작위로 미사일 쏘고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르툼 시내에서는 단전, 단수 그리고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요. 시민들도 인근 국가로 피난을 떠나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그 곁에 있는 그 차드라는 나라에 뭐 2만 명까지 이게 피난을 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포함해서 수단 안에 있던 외국인들의 대피 러시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수단 현재 28명 정도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공군 수송기하고 군인까지 포함해 가지고 50여 명이 현재 급파가 됐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단 내로 진입을 못했고요. 그 인근 국가인 지부티라는 곳에 미군 기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수도 내 대사관 안에 이제 우리 한국민들이 모여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을 육로로 바다 쪽으로 그러니까 바닷가 근처의 도시로 일단 데리고 나와가지고 거기서 배를 타고 이동하는 그 방법을 쓸 예정인데 지금까지는 원활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치누크 헬기 등 항공기 6대를 동원해서 지금 70명 정도의 일단 외교관과 그 가족 정도만 대피를 시킨 상황이고요. 하르툼 주재 대사관은 일시 폐쇄된 상황입니다. 사우디도 자국민과 외국인 등 157명을 일단 이제 본국으로 송환을 했고요. 자, 유엔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4천여 명 정도가 파견이 돼 있었어요. 가족까지 포함하면 6천 명 정도라고 하는데 일단 이 모두를 다 대피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네덜란드, 영국, 스위스, 스페인, 독일 뭐 정말 많은 나라들이 군용기를 보내서 자국민 대피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제 수단이라고 하면 우리한테는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 이 정도로만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분쟁이 굉장히 많았던 나라로는 기억을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어떤 정도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자, 인구는 한 4,600만 명 정도 되고요. 아프리카에서 한 세 번째 정도의 규모를 가진 큰 나라입니다. 근데 여기가 이슬람 국가예요. 네. 그래서 아랍 연맹에 속해 있습니다. 70% 정도가 아랍계고요. 나머지가 아프리카계인데 이집트 바로 아래쪽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하고 영국의 공동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956년에 독립을 했고요. 자, 이제 그 전에도 내전이 있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내전이냐면 수단하고 남수단의 내전이었는데요. 자, 남수단은 사실 고 이태석 신부님이 봉사활동을 맞아요. 하던 것으로 예. 유명합니다. 자,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벨기에 같은 이 유럽 열강들이 식민 지배를 하면서 아프리카를 자기네들 마음대로 왜 선을 그어가지고 국경선을 그었지 않습니까? 근데 독립하고 나서 문제는 뭐냐면 서로 종족도 다르고 종교도 다른 사람들을 문화도 그냥 다르고. 하나로 묶어가지고 통치를 하다 보니까 독립한 이후에 거기서 분쟁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말씀하신 그 내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수단이라고 하는 곳 그리고 남수단이라고 하는 곳이 2011년에서야 이제 오랜 내전을 거쳐가지고 분리 독립이 되는데 그 서로 굉장히 다른 종족입니다. 언어도 다르고 그리고 종교도 상당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 이집트가 대리 지배 같은 걸 했기 때문에 사실 하르툼을 중심으로 좀 북부 쪽 있잖아요. 이 북부 쪽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됐는데 문제는 주로 발전할 수 있는 자연 광물이라든지 석유라든지 수원이라든지 이 모든 건 다
남수단 쪽에 몰려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식민 지배 기간에는 남수단에서 그거 다 끌어다가 북부를 개발을 시켰는데 내전을 거쳐가지고 이게 갈라지면서 지금 이제 수단이라고 하는 이곳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문제는 독립하고 난 이후에 곧바로 뭐 민주주의가 잘 정착이 된 나라들 아프리카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들죠. 한 100년은 걸립니다. 우리도 그렇고요. 맞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도 군부 쿠데타로 한 30년 정도를 오마르 알 바시르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독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또 독재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독재하는 과정에서 미국하고 척을 져가지고 경제 제재를 또 한 30년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단 내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들었는데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사실 수단이라는 나라가 지금까지도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경제 위기도 심각하고 그리고 사람들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도 반정부 시위도 있고 뭐 이랬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오마르 대통령을 2019년에 사실 시민들이 한 1년여에 걸친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축출을 합니다. 그런데 시민들만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사실 정권에 붙어가지고 호의호식하던 군부가 여론이 심상치 않으니까 시민들 쪽에 붙은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과 군부가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오마르 대통령을 축출했는데 자 시민들은 이제 당연히 바로 국민정부 세우자. 민주정부 세우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군부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안 돼. 우리가 과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군부가 2년을 통치한 다음에 민정이양을 하겠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2021년이 되면 그 약속한 2년이 지났는데 문제는 2021년에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다시 정권을 잡아서 독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이 당시에 그 군부에 같이 힘을 보탰던 양 세력이 서로 이제 권력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무력 다툼이 벌어진 건데요. 원래 정부군 입장에서는 사실 그 신속 지원군이라고 하는 RSF 쪽이 얘네들의 세력을 계속 내버려뒀다가는 우리를 칠 수도 있는데라는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군 밑으로 복속을 시키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 RSF가 또 자체적으로 경제적인 능력을 굉장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밀무역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남미의 그 갱단이라든지 범죄 조직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걸 가지고 자체적 무장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정부군 밑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다. 그 과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 이제 무력 충돌이 벌어진 거고요. 이 과정에서 지금 애꿎은 시민들만 몇 년째 계속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이나 분쟁이 심화되면 사실은 가장 고통받는 분들이 어려운 가난한 일반 시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약자에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맞습니다. 여성, 아동 그리고 이제 빈곤 계층 뭐 이렇게 되는 건데요. 여기 수단과 관련해서 다른 나라의 이해관계도 뭐 얽혀 있습니까? 아프리카 복잡합니다, 정세가. 그렇습니다. 자, 이 아프리카 수단이 위치가요. 홍해를 사이에 두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이집트라든지 리비아도 있고 옆쪽으로 차드라는 나라도 있고 아래쪽으로 이제 에티오피아 이런 나라들하고 접해 있는데 자, 전략적으로 상당히 요충지인 동시에 금이라든지 석유 같은 막대한 또 자연 광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주변의 석유 부국이라든지 강대국들이 상당히 이쪽에 영향을 끼치려는 그 말 그대로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그 대표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앞서서 축출됐다는 그 독재자 오마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카타르라는 나라하고 상당히 가깝게 지냈거든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축출이 됐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카타르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사우디라든지 아랍에미리트가 그럼 이제 그 정권을 잡은 군부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그쪽하고 또 결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군부가 또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금이라든지 석유 같은 것들을 정상적인 통로가 아니라 군부가 뒤로 이제 뒷구멍으로 빼돌려서 판매를 해서 이제 부를 축적을 하는데 그 과정에 또 개입한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자, 여기서 또 이집트는 본인들이 식민 지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집트 같은 나라는 또 인구는 많은데 굉장히 가난한 나라거든요. 그리고 그 나일강이라고 하는 수원지가 사실은 수단 쪽을 거쳐오거든요. 그래서 수단하고 그 나일강 때문에라도 친하게 지내야 되는 이유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과정 속에서 각자에게 유리한 정부군이라든지 또는 RSF 쪽에 무기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많은 나라들이 다 수단에 자기와 어느 쪽이 더 가까울 것인가, 어느 쪽에 더 힘을 실어주면 본인 국익에 유리할 것인가를 계산하면서 국제전의 대리전 같은 모습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걱정입니다. 어찌됐든 수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내전 문제 때문에 국제사회가 또 다른 방식의 어떤 충돌이, 무력 충돌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좀 됩니다. 이번에 일본으로 좀 가보겠는데요. 네. 기시다 총리가 야스쿠니에 공물을 또 보냈습니다. 네. 예. 사실 지난달에 한일 정상회담 했으니까 이번에는 기시다 총리가 좀 공물 복납 안 하지 않을까라는 네. 관측도 있었는데 어김없이 기시다 총리가 취임한 후 5번째 공물 복납이고요. 봄과 가을에 큰 제사를 지내는데 네. 거기에 이제 기시다 총리가 소위 마사카키라고 하는 나무를 이제 공물을 보낸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일본 정부 측에 우리가 항의를 하니까 관방장관이 대변인이잖아요. 그 네.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거는 개인 입장에서 한 거라서 정부 견해를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개인적인 입장에서 한 거 아닙니다. 그 공물 보내면서 내각 총리 대신 기시다 후미오. 네. 분명히 본인이 총리라는 직책을 거 달고 보냈네요.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도 87명이 직접 참배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제 장관들 중에서 다카이치 사나에라고 하는 경제안보 장관이 직접 공물 복납도 하고 참배도 하면서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전범들을 높이 숭배한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 외교부와 중국 정부가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좀 보여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판단하는 것은 A급. 태평양 전쟁의 A급 전범들이 합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는데 야스쿠니 신사가 민간 시설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 처음 알았네요. 처음 아셨죠.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야스쿠니 신사 국가 시설 아니야라고 네. 하는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민간 종교 단체에 불과하고요. 약 200m 떨어진 곳에 또 다른 추모 시설이자 우리나라로 치면 국립묘지에 해당하는 지도리가 후치 전몰자 묘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뭐 추모가 목적이라면은 야스쿠니가 아니라 이 지도리 가후치를 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일본 극우들은 이 야스쿠니 신사를 국가시설로 격상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말 그대로 야스쿠니 신사에는 또 원하지 않게 우리 그 당시 강제징용 끌려갔던 조선인들 그리고 대만인들까지 같이 합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빼달라고 계속해서 소송을 하고 있지만 일본 법원이 번번이 기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일본이 전쟁 범죄와 관련해서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지 국제사회가 일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평가와 반성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국제본부 함께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자리를 비운 최영일 평론가를 대신해서 진행을 맡은 장윤선이었습니다.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